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알에 바꾼다 그 2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그거 할까? 어쨌든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이야기도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은 국정감사. 네. 하나 더는 뭐예요? 암투. 암투? 네. 자, 국정감사부터. 국정감사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꽃이죠. 그리고 이 국정감사는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72년 유신개혁 선포로 국정감사가 없어졌어요. 아, 그렇죠. 없어졌죠. 네, 없어졌다가 87년 6월항쟁 그래서 지금의 헌법 개헌이 되면서 국정감사가 다시 부활했죠. 그렇죠.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지국지한 것도 이제 흐름도 바꾸고 이렇게 되는데 언론들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항상 국정감사 무용론을 꺼내듭니다. 왜요? 국정감사가 여야의 지름탕 싸움장이 됐다. 이러면서 실제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데 또 악용되기도 합니다. 국정감사가. 그리고 국정감사 앞으로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적인 대안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쟁만 보도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은 없고 정쟁만 일삼았다. 이렇게 보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첫 기억에 국정감사를 끝내고 나서 굉장히 허탈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정책 자료집도 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부 부처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사장됩니다. 보통 너댓 건씩 내거든요. 국회의원 1인당.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잘하냐? 그건 아니에요. 뭐 진짜 맹탕이 국회의원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진국과 맹탕이 확연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또 국감 현장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좀 내용이 있네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전 국회의원은 뭐야 보좌관이 써준 것도 제대로 못 읽네 보통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장관 뒷자리 공무원들이 앉아 있잖아요. 가끔 그거 보일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키득키득 웃어요. 국회의원 질의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거 보면 그 국회의원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보통 보좌관이 써준 걸 읽어요? 대부분 다 그럽니다. 아, 진짜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정감사 사실은 국회의원을 하는 거 없고 보좌관들이 다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감 진짜예요? 이제 국회마다 다르죠. 다른 네. 의원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국정감사 한두 달 전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문이다. 그러면 문화부에는 이런 거 중심으로 한번 파봐라. 그리고 교육부는 예를 들면 이번에는 우리가 국립대의 무슨 이사회를 중점적으로 한번 털어보자. 이렇게 이제 아이템을 정해요. 그럼 이제 그것대로 이제 움직이다가 의외로 대어를 낚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회의 안건이 아니었는데 리스트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우연하게 제보가 들어와서 그걸 또 톱으로 올리기도 하고. 제보 많이 들어온다.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니까 제보가 많이 들어올수록 능력 있고 힘 있는 의원 이게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요? 우린 진짜 많이 들어요. 아무한테나 제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런 것을 원하는 대로 이 국회의원은 해줄 것 같다.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골라서 우리 제보 엄청 들어요.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근데 손혜원 의원이 그 제보를 받은 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못했다. 그럼 그다음부터 제보를 안 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X표를 그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네. 각 부처나 이렇게 자료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네. 무조건 다 주게 돼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옵니다. 그리고 잘 안 와요. 안 주면 가만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열린우리당 여당 국회의원이었잖아요. 17대 국회 때. 근데 무슨 정보가 가는 게 그때 당시 한나라당 쪽에 먼저 가는 거야. 계속 문화부에서.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어떤 조치를 했냐면 국장 이상 판공비 내역 다 제출 못해요 그거. 그때만 해도 못했어. 그래서 관례가 없었다는 거야 그게. 아니 관례는 내가 만들면 관례지. 그래서 끝내 내가 다 받았어요.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그때 장관이 박길철이었어요. 그래서 장관 청문회 이제 후보자가 인사를 오잖아요. 그거 내가 요청했는데 한 달 동안 안 오고 있다. 이거를 안 갖다 주면 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장관 청문회 때 통과 못 할 줄 알아라.
요즘은 판공비 내역 뭐 제출하라면 다 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러니까 없었고. 17대 때 제가 처음 요구했대요. 그래서 그걸 뒤지니까 그걸 왜냐하면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판공비를 막 썼을 거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까지 했냐면 좀 악독하게 검찰 2명한테 내가 이런 자료가 있다. 이걸 어떻게 적발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검사가 그런 거예요. 의원님 저희들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러더라고. 12시 이후에 카드 결제했으면 다 걸리는 겁니다. 밥집이 아닐 겁니까? 그렇겠지. 아니잖아. 술집이잖아. 요새 바보가 누가 룸사롱이었는데 그렇게 해? 그때는 어차피 제출 안 할 거니까. 제출 안 할 거니까 그걸 딱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료 달라고 다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론은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야 자료도 다 받아야 근데 요새 되고. 하여튼 저는 지금 교육부나 문과부에서 되게 소문이 많이 났다고 그래요. 뭐 독한 걸로? 응. 좋네. 우리 겁이 없으니까 네. 그냥 막 지르는 거지. 막 추경 예산 들어오고 막 잘랐지.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정조사권을 갖고 즐겨야 있는 게.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책특권이 보장되고. 면책 특권은 다 보장되잖아.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근데 있었으면. 국감 때 특히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하신 거 언론이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고 있고 하니까 네. 그래 뭐 정기 국정감사 없애고 상시 국정감사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실상 상시 국감을 하고 있는 거죠. 현안 질의를 통해서라도 실제로 하고 있다고 보면 장관 다 되는데. 나오고 많아 그런 자리가. 근데 국정감사 기간은 더 집중해서 하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오히려 그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국정감사를 할 때 결국은 모든 상임위가 다 국정감사를 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매일 한두 건, 두세 건은 다 보도자료를 내요. 그러면 국회의원 300명을 계산해 보세요. 보도자료가 매일 1000건씩 이상씩 온다고 보면 돼요. 하긴 뭐 상시 청문회도 있으니까 뭐 예, 예. 국정감사 그러면 한 3000건 정도가 보도자료 나오는데 다 보도를 못 하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정책 질의가 정책 대안이 한 줄이라도 나오려면 기자들이 잘 알아먹도록 기자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품이 준비되는 거죠. 뭐 판넬도 준비하고 뭐 의상도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건도 뭐 하고 배추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치약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썩은 물 갖고 왔다가 진짜 물인 줄 알고 마셨던 일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바다 이야기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있잖아요. 그 기계 그걸 직접 갖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낑낑 싸고. 그래서 튀어보려는 노력 아니야 그거?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것이 오바든 어쨌든 간에 그 국회의원의 그거는 뭐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에 특히 쏟아지는 기사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더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그걸 국회의원이 잘 감시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축소판이다. 그럼 국정감사의 제1 목적은 행정부 감시예요? 견제?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잘하고 있나.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정부 부처에서도 국감 때 안 걸리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국감 때 무슨 국장이 무슨 과장이 잘못한 것이 지적되잖아요. 그러면 승진을 못합니다. 아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정감사를 두려워해요. 공무원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있잖아요. 인천공항이다. 그건 이제 국토부에서 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적발해가지고 국감장에 터트린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뭐 안전에 관한 문제 이런 걸 예를 들어 터뜨렸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손혜원 의원이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증인을 안 불러준다. 여당에서 정부에서. 이게 증인 채택이 요청했는데 안 올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는 여야가 항상 갈등하고 싸움하지만 결국 타협하거든요. 그리고 절충하고. 타협 안 돼. 근데 오더를 받아가지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번엔 오더를 받았겠지. 계속 오더를 받았다면 몇 명이라도 어떻게든 불러내고 그리고 이거는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해요. 여소야대 전국이라는 것을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순서가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여당 협조 안 해가지고 단독으로 한다 그래도 그래도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안 나오는 국감을 거야. 우리만 하나? 네? 우리끼리? 국감을 우리끼리 하나? 그러지는 않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단독 국감은 없었어요. 제 경험상.
근데 그러니까 증인들 안 나온 증인들한테 무슨 뭐 안 벌금이든 이거 나오면 이런 나오게 하는 과정도 네. 사실은 싸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행명령장을 냈나 안 내, 뭐 처리한다 안 한다 이것도 어쨌든 국민들에게 뭔가 캥기게 진짜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야당이. 해당 부처 주무장관이나 공무원들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요새- 기관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동빵. 자동빵. 네. 하루에 한 12명 정도씩 대정부 질의를 하거든요. 예. 근데 나는 그것을 이렇게 원내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이 신청하는 거라대.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가 문강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벌써 뭐 좀 끝났어 다. 보통 문자로 다 해요. 원내대표실에서 이번 대정부 질의에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죠. 그러면 이제 넘칠 때도 있고, 그러면 모자랄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초선 때 대정부 질의를 제가 제일 많이 한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절반은 원해서, 절반은 차출받아서. 땜빵으로. 몇 차출받아서. 번이나 했어요? 1년에? 1년이 아니라 4년 동안 제가 9번인가?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저는 사실 저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감에 자료 이제 하나를 올리는 게 반구대 암각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는 지금 이제 울산시에서 이제 울산시장을 이제 했더니 시장 안 되고 부시장을 증인 채택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 파행이 되면 제가 택한 통영시장이나 울산 부시장이 아무도 못 나오는 거죠. 저는 지금 큰일 났어요, 그게. 근데 모든 이제 증인이 다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오기로 한 건데 미루면 다 빠지고. 근데 지금 울산시가 물이 식수가 모자라서 그 암각화를 위해서 댐의 수위를 낮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제가 아마 국감에서 진짜 이런 일을 하기 되게 어려운 건데 울산시의 식수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가 내요. 그거를 전문가들한테 제가 용역을 줬어요. 보니까 돈이 2천만 원인가 있더라고, 연구비가.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연구를 해서 그걸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방구대에 이번에 해서 방구대를 살리는 것을 저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거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있거든요. 국정감사 자체가 파행돼 버리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아니야. 파행이 되면 증인 신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증인 신청 안 왜냐면 되고. 이 미리재단이 관련된 거는 하루에 하루 국감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주간 국감을 해야 되는데 다른 기관도 많이 있거든. 그런데 그건 진행이 되죠, 당연히. 근데 그 증인 채택이 전체가 다 없어진다. 첫날이 교육부입니까, 문화부입니까? 교육부예요. 그래요? 첫날은 그냥 가겠구만. 근데 아까 국정감사 이제 소녀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국정감사도 어제 쭉 좀 몇 분 하시는 거 봤는데 뭐 국무총리나 뭐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뭐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뻔한 대답이더라고. 대정부 질의. 대정부 질문. 그거 뻔해요. 진짜 뻔해요. 그러니까 뻔하게 예상되는 답변만 하고 입 다물고 있더라고요. 시간 끌기 작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제가 예전에 노 대통령 대정부 질문 처음 할 때 13대 때 네. 생각나더라고. 노 대통령이 나 질문하지 않겠다. 뻔한 대답일 거니까 하고 혼자 그냥 대정부 질문해서 혼자 쭉 한 20분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방법이야. 그렇지. 내가 그래서 괜히 뭐 국무총리 나와서 뭐 헛소리 하는 거잖아. 계속. 물어볼 게 뭐가 있어. 녹음기 그러니까 같이. 대정부 질문 때 국무총리나 이런 장관들의 뻔한 답변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수사 중이라 그거. 이 자리에서 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법무부 장관 그거 양해해 주시기 말씀드릴 수 바랍니다. 있는 그 영역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적절치 않다고 재밌는 얘기 하나 생각됩니다. 해줄게, 네. 내가. 나는 요새 대정부 질의를 이제 지난번에 한번 보면서 황교안 총리, 응? 그 사람을 볼 때 너무 독특한 걸 찾아냈어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에 따라서 대답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 근데 무시하는 거야. 이게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옆에 이제 김민기 의원이 짝이잖아. 그래서 저 사람이 왜 태도가 저러죠? 원래 초선 무시하고요. 목소리에 이 임팩트가 없는 사람한테는 또 저렇게 딱 그냥 빈정 내듯이 이렇게 약간 뭐랄까 네가 뭘 알고 그래야 같은 느낌이야. 내 느낌에는. 그래. 그래서 야 근데 저 박용진 의원 어떻게 잘했거든요.
근데 박용진 의원은 왜 소리를 질러야 될 때 임팩트가 들어가야 될 때 못 넣어요? 그건 원래 정청래만 하는 거야. 정청래가 나올 때는 어느 누구도 이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지. 근데 오늘 김진표 의원이 하셨거든요. 어머, 세상에 앞에서 완전히 설설 키면서 해요. 총리가. 근데 김진표 의원은 뭐 말도 목소리나 톤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아요. 말을 되게 잘해, 언변을. 좋아, 언변이. 근데. 그리고 뭐 장관했고 이래가지고 아마 네. 그런 것 때문에. 앞에서, 그렇지. 네. 그리고 완전히 진짜 어떨 때는 완전 너무 건방지게 그러고요. 박주민한테 많이 몰렸지. 조금. 박주민이 참 그 세월호의 법의 조항이나 특조위 관련되는 걸 따박따박 얘는 계속 그걸 연구를 했잖아요. 따지고 드는데 너무 잘했고. 그래서 요새 제가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언제 신청하는 거야? 했더니 이번에는 다 이미 끝나서 됐고 다음에 하시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작정하고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음번 내년이랬는데? 지금 정기국회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기국회나 임시국회가 새로 소집되잖아요. 소집될 때는 항상 대정부질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정부질문을 하실 때 어쨌든 원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본인의 머릿속에 다 넣고 그래서 저는 대정부질의 할 때 항상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 한글 아래 한 자판으로 안 치고 일부러 내 볼펜 글씨체로 메모를 했어요. 키워드만 있으면 돼. 그래서 1, 2, 3, 4, 그럼. 5, 6, 7, 8, 10 딱 적어가. 한 장 딱. 그리고 이제 그걸 앞에 붙여. 그리고 뒤에 거 안 보더라도 그걸 가지고 가야 마음이 든든해. 그렇지. 든든해. 그래서 볼펜을 쓴 거 있잖아요. 근데 숙지를 하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황교안 총리가 이렇게 대답할 거야. 그러니까 박용진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박용진이 그렇게 질의하더구만. 그건 잘했어요. 지금 뭐 의혹 제기만으로도 인사하지 않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원칙이죠. 인사 원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최동국 때는 안 그래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 예상을 내가 질문하더라도 저 사람이 어떻게 답변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걸 되치기를 해야 돼.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KBS 심야 토론 나가가지고 그때 무슨 친일 청산법 그거였어요. 상대방으로 나온 국회의원 내가 말을 안 할게. 홈페이지 딱 들어갔어. 존경하는 인물이 백범 김구야. 그래서 제가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께서는 백범 김구 선생을 존경하는 인물로 썼던데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제가 백범 김구를 존경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백범 김구 선생이 귀국할 때 들고 들어온 극악한 친일한 263명은 죽여야 된다. 살생부. 살생부. 이것이 월간중앙에서 특종 발굴해서 했다. 그리고 그걸 판넬로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조선일보도 창업주도 있고 동아일보 창업주도 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럼 친일파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멘붕이 오는 거야. 그런 게 있었나? 그렇게 있었다. 모르는 거지. 그리고 백범 김구를 존경한다 그랬는데 백범 김구를 이제 부분적으로 존경해야 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그런 히든 카드를 대정부지를 하나씩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히딩크가 얘기했잖아. 경기를 지배하는 것처럼 대정부지를 장악하게 되는 거지, 지배하고. 이번에 방구대는 저는 이번에 제가 청문회에서 아마 되게 특이한 그런 경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대정부지를 보면서 나는 진짜로 이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단체 관련되는 거. 우리가 조선시대 지방자치단체가 다 살아있었거든요. 지방의 정체성이 다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이 문화관광 포럼 해갖고 지금 국민의당이랑 이제 새누리랑 우리랑 같이 모여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11명이 정회원이고 이제 준회원이 또 한 15명 돼요. 같이 하는데 이번에 공주랑 남원이랑 부여랑 갔거든. 근데 7명이 갔어요, 국회의원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관심 있는 거야. 자기 지역구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공주 부여에서 정진석 의원한테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박수현 의원한테 얼마나 미안하든지 이 양반이 지금 공주 부여를 제가 돕는 거가 박수현 의원한테 좀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일들, 근데 거기에 관련되는 게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도 나오고 방구대도 나오고 이 연결이 쭉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한번 문화부 장관하고 해서 전체를 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것들을 국회의원 전체한테 한 번은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반구대를 가시는 까지 다 좋은데 언론 보도는 안 납니다. 그건 예상하고 하세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그러면 뭐 나게 만들려면 나는 거고 저는 그거는 보도를 목표로 하진 않아요. 국정감사 또 할 얘기 있어요? 됐죠? 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청래 의원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들도 언론 보도 잘 눈여겨 봐주시고 요즘은 사실은 근데 언론 보도 안 봐도 직접 또 생방송으로 볼 수도 그럼. 있고 국회 방송에서 항상 나오고 유튜브 들어가면 그 녹화되기 다 떠 있어요.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국정감사도 보고 하면서 팩트 TV도 아마 중계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대한 언론에 중계하니까 직접 보시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겠습니다. 네, 한중 커머스 워터웰 정수기 손 의원님이 극찬한 정수기. 잘 돼요 그거? 물론 잘 되니까 또 광고해 주셨겠지 뭐. 이슬비 정수기. 저는 매일 그 워터웰, 워터웰. 워터웰, 좋죠. 그걸로 샤워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기로.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뭐예요? 암투. 암투. 암투 좋은 단어는 아닌데. 암투는 제가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야 암투가요. 뭐 어두울 암자에 싸울 투자 아니요. 그렇지. 근데 거기다가 중요한 뜻이 있더구만. 예. 서로 적의를 품고 드러나지 아니하게 다툼. 그러니까 적의를 품는데 적의. 누가하고 저기를 품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병우, 뭐 최순실, 지금 뭐 박지만 빼고 키워드는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정의연은 이미 나왔다 사라지고. 네. 정윤은 이미 아웃이야? 최순실하고 이혼한 그 순간 아웃이야? 그래서 이런 중요 정보들이 물론 이제 네임덕이 오면 이것저것에 이제 낭중 지추처럼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하고 있는데. 주머니 속에 송곳. 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서 그래서 강만수 전 MB 정권 때 경제수장이 네. 구속됐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구속영장 신청된 게 아니고. 구속영장 신청됐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사람을 구속시켰다. 구속이 안 되더라도 하여튼 재판을 붙일 거 아니야. 이게 뭘까? 이명박과 박근혜 암투예요?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벼랑간? 뭐가 생겼다고요?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대통령은 내가 만들겠다.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임덕이 오든 아니든 현직 대통령은 항상 후계자를 자기 손으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안전보장도 하고. 그럼 현직 대통령에 대한 뭐야 이거? 모욕이야?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재호는 정당을 만든다잖아요. 네. 그리고 정당 MB 만들었어요, 벌써. MB랑 손잡고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러간 권력이 다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러면 물러간 권력이라도 자기 임기 때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여러 개 있지 않을까? 있겠죠. 그런데 이게 현재 권력과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지 않게 서로 적의를 품고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뭐 MB와 네. 안철수 대표가 손잡은 거 아닐까 이런 음모론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당 이상돈 예. 국회의원이 끝내줬죠 오늘. 아니 안철수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될 가능성 있다. 그 뭐야 그게? 아, 이 얘기를 어. 조기숙 교수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 갈 거다라고. 갈 데가 없다는 거지, 이쪽으로. 그리고 지금 문 대표 대비해서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게 도저히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저쪽으로 튀어가면은 저쪽에서는 충분히 반기문하고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은 갈 거다. 이걸 계속 조기숙 교수가 얘기했어요. 이상돈 의원이 지금 그 얘기를 오늘 라디오 했어요. 인터뷰에서 네. 가능성 있다. 근데 괜히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조기숙 교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야권 인사고 밖에 계시니까 그런 말도 됐지만 지금 이상돈 의원은 그 안철수의 핵심인데 이런 얘기했으니까 그죠? 안철수 의원의 무기나에 한 거죠. 했을까? 그렇죠. 그렇죠. 포문을 연 거예요, 네. 지금 이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봐서 이것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나를 키우려고 하는 당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가졌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텐데, 저는 그 조기숙 교수가 이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됩니까? 했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이 정치 평론이라는 것이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후보자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림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철수는. 근데 굉장히 감동했어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말이 되는구나 했는데 오늘 딱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디든 갈 수 있는 거구나. 이 정치가들이 또 그 하나. 느낌 들었어요. 그 원래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이거 야3당이 공조해서 같이 제출하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국민의당에서 발 빼버렸어요. 공조 파기지 일방적인. 사실 이거 공조할 때 국민의당 대변인이 정신병자라고까지 얘기했거든. 장관을 후보자를.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뭐 지금 이렇게 뭐 북핵이 뭐 있고 이러니까 하면서 발을 뺐단 말이죠.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 지금. 또 안철수 대표는 원래 국민의당의 당론은 사드 반대였는데 안철수 대표 이번엔 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북한 수혜 지원하면 안 된다. 이상돈 지금 얘기했잖아. 사드 반대 당론으로 한 거는 성급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다 이렇게 암투처럼 비세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박근혜와 이명박의 암투는 조국 교체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도움이 되겠죠. 네.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재호 의원이 만드는 당이 커지면 결국은 뭐 그냥 분당 상태나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명박이 그런 힘을 갖고 있을까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용을 쓰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근데 강만수 전 경제부총리가 구속됐다라고 가정하면 다른 카드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박근혜가? 이명박 정권 때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명박 정권인들 박근혜 대통령 개인사 뭐 예를 들면 모든 거에 대해서 국정을 통해 갖고 있지 않을까? 갖고 있지. 네, 그러니까 그럼 서로 여태까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는 그렇죠. 그게 있으니까 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떡이나 먹으면 되는 거죠. 제일 말리기 어려운 싸움이 감정 싸움이에요. 서로 감정이 상하면 이것저것 막 까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아까 이런 것들이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레임덕 현상, 정권 말기 현상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고급 정보를 취급하는 국정원에서 나오는 정말 알 수 없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정보거든요. 네. 레임덕 때 그런 게 막 쏟아져 올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한테 제보가 되고. 레임덕 때 공통적으로 이 정치도 가물하는 게 아니라 과학입니다. 손혜원 의원님. 과학이라 그랬잖아. 네. 그 레임덕 때 딱 공통 분모가 있어요. 터지는 게. 다 대통령 가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죄송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도 가족 문제가 있었죠. 불거졌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가족 문제가 불거졌어요. 형 문제 뭐 이런 거. YS 때도 있었죠. YS는 아들 문제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형. 뭐 형 문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감옥 가고 막 이랬잖아요. 현직일 때 이상득 의원이 갔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 남편은 없잖아 지금. 없으니까 결국은 주변 측근들. 저는 그래서 레임덕 때 되면 혹시 박근혜 대통령 그 뭐 동생 뭐 이 가족은 있는 거 아니야. 이 문제가 털리면 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아니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다른 쪽.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가족보다 K스포츠하고 미르가 내가 보기엔 레임덕을 좀 앞당길 것 같다는 느낌이 그리고 들어요. 이 미르와 약점이 된 K스포츠 거지. 이 문제는 굉장히 폭발력이 크다고 우리가 전회 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 최근에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이것 말고도 또 이명박 정권 때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카드들 꺼내놓고선 싸우면은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데 이제 주목해서 볼 게 뭐냐면 조선일보 한 발 지금 빼고 있잖아. 한 발 빼고 있죠. 한 발 뺐죠 지금. 두 발 다 뺀 것 같아. 깨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선일보도 못지않은 정보력을 또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예. 분해 죽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TV조선이 지금 이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야. 지금 미르재단에. 여기서 지금 요거 하나만 제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 미르재단에 있던 이제 그 직원 하나가 팽을 당한 거야. 이 사람이 나가서 지금 제보를 했대요. TV조선에.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다 했는데서 다 갖고 있는데 여기서 못하게 하는 거야 지금. 답답하겠네 거기도.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 신문사나 지금 방송이 다 나섰어요. 그래서 이 애들을 다 풀어갖고 지금 이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잘 안 걸려들어. 굉장히 그게 지금 어쨌든 일촉즉발의 지금 힘센 상황이야. 세력끼리 지금 충돌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여권에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국정원의 모 인사 정도가 정권 교체를 대비해서 뭔 카드를 들고 손영훈 찾아올 수도 있겠네.
그래서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조선일보 뭐 송희영 주필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암투가 아닐까 이렇게 제가 키워드를 공통분모로 아, 정리해봤어요. 근데 암투라는 것은요. 현대 민주정치에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런가? 그럼 그게 뭐 왕정시대나 옛날이나 있는 거지 뭐. 예? 군사 독재 시절에 있던 거지. 어디나 권력 있는 데는 다 있는 것 같아. 아이, 현대 정치는 암투는 안 돼. 지금 암투. 민주공화- 겉으로 나와서 싸워야지. 아니, 아유, 암투가 얼마나 많은지 민주공화국이 무슨 소리를 하고 아니라며. 있어. 우리 지금 아니야? 이 작가님 진짜 민주공주제라며. 모르는구나. 내가 들어와서 지금 몇 달 안 됐지만은 1년 동안 이제 홍보위원장 하면서 봤는데 더민주의 암투가 많아요. 더민주가 아니라 어디든지 다 세력을 잡기 위해서 뒤로 움직이는 이 무서운 세력들이 아주 그 야비하고 비겁한 세력들이 힘을 모으면서 걔네들이 힘을 모으고 서로 뭉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면역력이 있을 때는 안 나와. 그래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얘네들이 이제 종기로 튀어나오고 다락지로 나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저 일본에서 막구 정치하는 그 지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암투란 영화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요. 요즘 2개짜리가 다 또 밀정, 암살, 암투. 사실 지금 국정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 보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진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우째 이런 일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추미애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 마포민주당이죠. 김민석 대표 통합을 발표했는데 이게 사실 통합이 아니고 뭐 흡수지 뭐 그죠? 흡수. 흡수인데 이것도 예.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됐대. 어쨌든 그런데 거의 미르재단 수준이야. 아니 원래부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문 대표 쪽하고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니 그 전에 지난번에 한번 만났잖아요. 그래서 만났고 이제 제안은 그 전날 했대요. 그럼 다음날 그럼 하지 뭐. 신익희 선생 뭐 61주년?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임종성 의원 있잖아요. 네. 그분이 지었고요. 근데 그 아버님이 그 신익희 선생의 그 생가를 보존하는 일을 그렇게 오래 하셨대요. 그래서 그게 평생 소원이셨대요. 여기 와서 그 이제 해공 선생의 뭐 이제 그 뜻을 기리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비서실에다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61주년이면 환갑인데 여기서 행사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얘기를 듣고 이 이제 마포민주당이랑 이제 같이 합하는 것을 거기서 그 행사를 하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임종성 의원이랑 소병훈 의원이 그 바로 옆집이었고요. 굉장히 이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세상에 전날 4시인가 5시가 됐는데 추미애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일 우리가 그 해공 선생의 그 생가에서 그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괜찮은 현수막을 하나 좋은 워딩을 넣어서 그걸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추석 연휴에 토요일 날 누가 있어요? 업체가 누가 있어? 직원은 홍보실 직원 단 한 명밖에 없는 디자이너는 해외에 놀러 가고. 뚜껑이 팍팍 열리는데 그래서 뭐 내일 이 사람들은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으면서 유능하신 분이 하시니까 그래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내용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용은 뭐 우리가 화합을 하고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요 그 마포 민주당하고 통합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은 제 개인적인 감정은 아닙니다. 김민석 의원님 얘기 들으셔도 다른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분이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할 때 굉장히 옆에서 힘들게 방해를 했어. 많이 하셨어요. 가처분 신청도 막 내고. 그리고 저한테 가처분 신청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이상한 글 보내고 막 그 기자들한테 막 이상한 글들 써놓고, 그리고 저한테 기억난다, 막 편지, 기억난다. 저한테 보내는 거, 뭐 네. 공개 뭐 이런 것도 보내고 막 맞아, 이러는데, 맞아. 한 번도 제가 대응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굉장히 무섭게 대응을 했던 거거든요. 올해가 61년이면 작년 60주년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60주년 네. 어떻게 했는지? 저 사람들이 우리가 민주당 60년을 기념을 할까봐 미리 총알을 다 준비하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한테. 네이밍을 이제. 민주 60 이렇게 했어. 당을 빼버렸어, 내가 그때. 그래서 민주 60을 해놓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질 못했죠. 그리고는 이름 만들 때도 사실은 제가 이름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더니 문 대표님이 지금 그 민주당하고 얘기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시죠라고 하더라고. 근데 좀 기다렸는데 또 말씀이 없어서 제가 그랬어요.
그 민주당하고 딜이 있으시더라도 제가 이름을 먼저 만들기 시작하면 유리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12월 7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이 딜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신경질적인 모양을 보이셨죠. 근데 저는 제가 함께민주당이나 희망민주당이 굉장히 표를 많이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간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것도 처음 발표하는 건데 더불어가 세자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뒤에 세자가 있잖아요. 앞에 두 자가 붙으면 무게중심이 민주당으로 넘어가잖아. 그러면 저 사람들이 더 공격을 심하게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동민주당도 있고 민주당 이름은 누구나 써도 되는 이름 같이 일반화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앞부분에도 민주당만큼의 비중을 갖고 무게를 만들어 놓으면 뒤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것 어떤 같아서 사람들은 세자로 한 거예요. 더불어당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해놨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는 이름이 하나도 아쉽지가 않은 당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약자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못 쓰는데 더민주당을 써야 되나? 더민주당을 써도 저 사람들이 굉장히 또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자를 그러면 더민당이 되면 약간 밀어내 보이고 이걸 어떡하나 그랬더니 문 대표님이 제가 이 약자 때문에 고민을 했더니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나를 그 맑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우리 더민주 하면 안 될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 나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더민주라는 거를. 그래서 대표님 그건 너무 좋은데요. 그랬더니 좋지요. 자기도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더민주 이름을 문 대표님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추미애 대표께서 이제 그 민주당하고 이제 합당 얘기를 상의할 때 문 대표님이 그 얘기만 하셨다는데요. 약자를 민주당으로 한쪽으로 정하지 말고 더민주와 둘을 함께 쓰는 같이 쪽으로 쓴 거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좋다 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다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 의견이 어떤가? 95%가 더민주로 가세요. 그런데 5%는 나이가 든 사람들 또는 호남 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의 그 애환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더민주와 민주당을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거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름이라는 거는 브랜드라는 거는 이 확장이 되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잘 됐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했던 것이 사실은 그 참 제가 걱정도 많이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나 그랬었는데 그 신익희 선생의 그 어록에서 찾아낸 거죠. 그 어록에서 찾아내서 했는데 이제 뒤에 이걸 이제 사실 외주 업체에다가 제가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했는데 이분이 그 신익희 선생의 글을 보내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죠. 그게 그 신익희 선생이 뒤에 한 게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 서로 상충되는 일이 만날 때 서로 타협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 설득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맨 뒤가 이것이 민주주의다 했어요. 그래서 그 안이 왔을 때는 밑에 큰 워딩으로 이것이 민주주의다가 크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로 그냥 본문으로 올려버리고 밑에 이것이 민주당이다라고 해놨거든. 아 근데 나는 손혜원 의원한테 공개적으로 짜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예, 올렸죠. 그래서 내가 1안, 2안 이렇게 올렸어. 그래 나는 2안이 좋다 그랬더니 곧바로 1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아니 사람을 이렇게 무한을 주고 그래? 그렇지 않아. 정청래 의원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1번 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2번이 난 좋다 그랬더니 바로 곧바로 1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표현만 그러면 안 돼. 아니 미안합니다. 근데 사람이 내가 그 정치적으로 좀 모자라서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예, 이 현수막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은 것 같은데 자 현수막은 현수막이고 정 의원님께 주겠습니다. 이거 민주당과의 뭐 통합이든 흡수든 간에 이 더민주한테 실익이 있느냐? 더민주는 민주 약자 당명 하나만 갖고 온 거고 실익이 전혀 없다 이런 반응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어요, 사실은. 추미애 대표가 잘한 건 잘한 건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좀 불만스러워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왜 자꾸, 전두환 만나려고 그러고, 뭐, 또, 김종필 찾아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김민석하고 또 손잡고, 이런 것만 하냐.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있는 그 마포민주당과 합친 것은 잘한 거예요. 그것은 잘했다고 박수는 안 쳐주더라도 뭐 잘했어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 행보를 왜 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당대표는 당의 정체성, 야당성, 선명성, 이 깃발을 좀 잡고 있었으면 좋겠고,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대선 후보는 어차피 외연 확장 이런 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막 요구를 하고, 그때 좀 우클릭 행보라든가 이런 걸 좀 포용하고 감싸는 것은 대선 후보 몫으로 좀 남겨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러면은 추 대표가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개혁 작업들, 네. 뭐 온오프 네트워크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조금 나중에 하겠죠, 뭐. 네. 일단 통합 먼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네. 이제 정치라는 것이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의 예술이긴데 무엇을 먼저 하느냐, 무엇을 나중에 하느냐. 이것도 똑같이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 봐서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이해찬 전 총리의 복당이 그 김민석 합당 이후에 있거든요. 이해찬 총리의 복당은 추석 지나고 바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도 맞았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해찬 무소속 후보를 도왔다고 해서 거기 기초의원들이 중징계를 받았더라고요. 제명당하고 말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다 복당을 해줘라. 라고 지금 이해찬 총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셨다며,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된다. 국익을 위해서는. 국익을 위해서. 근데 저는 제가 지난번에 페이스북에다 그 얘기를 썼는데 저는 악마하고는 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악마하고는 못해. 네. 근데 적어도 김민석 의원이 저는 악마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 근데 그게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그게 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당 지지자들이 뭐 잘했는데 그 2002년 때 노무현 대통령 괴롭혔던 것은 한마디로 좀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김민석. 근데 그런 요구는 많이 있죠. 그리고 어쨌든 아까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던 이해찬 의원을 도왔다가 탈당하신 분들. 그게 약간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거 그때 김병관 의원이 최고위원 할 때 건의한다 그랬는데 아직 안 되는 모양이죠. 그건 어떤 문제냐면 정청래 컷오프로 열받아서 탈당했던 일반 권리당원들, 일반 당원들은 구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해찬 총리의 경우는 이해찬 총리는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해서 이제 복당을 하고 뭐 상무에 하면 되는데 이해찬 의원을 도왔던 그러니까 더민주당 소속의 시구위원들이 기초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이 사실상 남의 당 후보를 도운 거거든요. 우리 당 후보 공천을 안 도운 것은 이것은 사실은 중징계감인 거야. 근데 이해찬 총리가 복당하면서 당연히 자기 편이니까 복당을 시켜줘야지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른 지역에서 다른 당 후보를 도왔던 그래서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하고 또 형평성이 안 맞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아요? 많죠. 아니,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당이 허용됐으면 정무적 판단으로 그것도 가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도 우르르 다 그걸 요구할 수도 아니 있는 근데 이제 거죠. 그런 게 더 걱정인 거지.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은 이제 시구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그 당원 당규를 위반하고 해당 행위를 그렇게 해도 해당 행위를 나중에 해도 또 나중에 용서가 된다라는 선례가 남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민감한 문제예요. 디테일한 문제예요. 자, 반기문 총장이 지금 뭐 내년 1월에 들어오겠다 이런 말 하면서 여권 특히 친박으로부터 굉장히 박수를 받고 있고 대권 주자로 갑자기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 이해찬 의원 복당이 사실은 반기문 총장을 견제하는 카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이제 언론의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보도고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왜냐하면 이해찬 의원이 그 참여정부의 핵심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어떻게 해서 총장이 된 거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해찬 총리만큼 좋은 사람이 문 없죠. 대표님 계시죠. 문 대표님. 아니 근데 문 대표가 직접 나설 수 없으니까. 공격은 안 하시죠. 그렇지. 그 양반이. 그래서 이제 책임 있는 총리였잖아요. 실세 총리였고. 그래서 뭐 많은 것을 알고 있지. 근데 저는 그 용도로 복당을 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마지막 주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 정가의 최대 이슈는 북한 핵실험 같아요. 그리고 북한 핵실험 때문에 우병우 이슈가 쑥 들어갔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아마 거의 다 북한 이슈하고, 북한 핵실험 이슈하고, 지진 이야기만 막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병우가 쑥 들어갔는데,
그 지난번 그 16회 방송이었나요? 정청래 의원께서 키워드 분석 이야기하면서 북한에 도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또 예언을 했는데 점쟁이처럼 들어맞은 것 네. 같아요. 예. 북한 핵실험을 했는데 자, 북한 핵실험은 북한의 핵실험이고 우리 측 정부의 일부 사람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대비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많이 생각하십니까? 하지. 이거는 진짜 철없는, 매국적 주장이에요. 자, 제가 트위터도 썼는데요.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론, 이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미동맹을 깨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NPT를 탈퇴해야 돼요. 탈퇴하죠. NPT 탈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북한도 NPT 탈퇴하면서 지금 핵개발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핵개발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NPT를 탈퇴해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고립이 되고 제재를 받을 수 있죠. 대북 제재가 아니라 이제 대남 제재가 네.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미국하고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하고 우리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어. 그래서 우리 지금 원전 이런 데서 있잖아요. 플루토늄 이런 거 단 1g도 생산해낼 수가 없어. 다 검사 맡아요. 네. 미국 허락 없이면 안 되는 거죠. 허락 없으면 안 돼. 그럼 그 원자력 협정도 깨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새누리당 의원들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아, 뻔히 알면서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우선 뭐 빼먹기 뭐가 좋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과 없이 또 언론에서 보도해 주니까 맞들려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뭐 안보 이슈, 포퓰리즘 뭐 이런 걸까요? 근데 나는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핵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 우위성이 있는 거거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그리고 김일성도 한반도 비핵화 해라. 이게 유언이에요. 그래서 북한도 우리도 김일성의 유언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비핵화하고 싶다. 근데 우리 체제 안전을 보장해달라. 미국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핵을 가져버리면 북한한테 지금까지 공격했던 것을 아무것도 못해. 한반도 비핵화는 깨지는 거야 또. 이렇게 뭐 핵무장론 들고 나오고.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진짜 이건 내가 자제하지만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 추호 선생 있잖아요. 전술핵을 들여와야 된다. 이거는요. 새누리당보다 더 꼴통짓을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육자회담 대표 성김 뭐라겠어요.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미국에서도. 아니 그러면 미국을 그렇게 쫓아가면 미국을 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왜 미국 입장은 또 얘기를 안 따라가냐고. 미국도요. 다 이게 자기들 국익 때문에 하는 거지만 네. 대화를 병행하는 것이 미국 이해에도 맞는 거야. 근데 우리 쪽 정부만 대화 얘기를 전혀 안 해. 아니 그렇다고 전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에 가서 뭐 대통령 보고 특사 파견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다 거절했다고. 근데 특사는요. 특사를 파견할 사전 분위기 조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 특사 제안한 것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분위기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쑥 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에 거절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정무적 판단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근데 어쨌든 일반 국민들한테는 먹힌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핵을 무장해야 된다라든가 또 지금 사실은 북한이 뭐 건국 이래 최악의 홍수 피해가 났다 그러는데 이것도 당연히 지원하면 안 된다. 인도적 지원도 안 된다. 이게 이제 먹혀 들어간 거거든요. 일반 국민들한테. 그래서 아마 새누리당 의원들이 계속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얘기했잖아요. 북한 수해 지원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안철수 행보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참 너무 재밌지 않아? 굉장히 빨리 저쪽으로 갈 것 같아. 사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반기문이 자리 잡기 전에.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 궁금한 게 그럼 국민의당 어떻게 돼요? 전체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쪼개지죠 또. 쪼개지는 거지. 그럼 네. 반은 우리한테 와서 붙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눈치를 보겠죠. 뭐 근데 계속해서 정 제3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유명한 그 촉으로 한번 얘기해봐. 쪼개지면은 안철수 의원 따라가는 사람과 남는 사람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안철수를 만약에 당이 쪼개져서 안철수가 저쪽으로 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3분의 1은 따라가겠죠. 나도 3분의 1이라고 생각했어. 아니 거의 대부분이 호남 출신 의원들인데 따라간다고요? 비례들 있잖아. 비례들. 비례들 하니까 짐짝 취급하시네. 아, 진짜 비례가 3분의 1인가 딱? 그 10명이죠. 그렇죠. 아, 진짜. 지역구 빼면 다 비례예요. 그리고 안철수, 김성식 딱 둘만 서울이잖아요. 나머지 다 호남이잖아. 안철수가 1번 달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무슨 가능성이 반기문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 같아 나는 그게 반기문하고 둘이 붙는 게. 근데 이제 안철수 생각에는 그런 거죠. 문재인보단 반기문이 녹록한 거죠. 왜냐면 반기문한테는 문재인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진짜 이 무서운 집단이 없잖아요. 조직이. 하여튼 복잡한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지형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뭐 아까 한국이 얼마 1.2cm가 움직였다 그랬나? 1.4cm. 근데 이런 지금 이상돈 의원의 그런 발언이 벼랑간 정말 국민판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양산판이 아니라 굉장히 특이한 얘기고 저는 이 조기숙 교수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새롭진 않은데 이게 진짜 이루어지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도올 선생이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문 대표가 손학규를 품을 수 있어야 대통령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네.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냥 밖에서 보면 이 삼자 필승론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그냥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그냥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이 게임이라는 이제 차원에서 이 판을 보면은 저는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쿨하게 바라봐요. 아무 개파나 이런 거 제가 관심도 없고 모르니까. 근데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이 손학규라는 분이 어떤 힘으로 지금 문 대표나 안철수 대표 같은 데다가 같이 이렇게 맞짱을 뜨려는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래 지금 결단은 못 내리고 계속 연기만 피우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은 항상 뜨거운 거를 잡으려면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있어야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총선 때도 또 놓쳤잖아요. 됐죠. 그리고 그분 나이를 보나 모르 보나 지금 토굴에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산한다잖아요. 근데 하산이 너무 늦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러면 저는 지금 손학규 계라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지만 그럼 지금 와서 이분이 지금 대권을 노려요? 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 그 지형이 그래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지지층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보면 문재인 계보 같아. 아니에요. 계보가 저는 계보는 계보고 이게 아니라 이 지지율을 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을 지금 지원하고 따라오는 지지율은 바로 그거거든요. 팬층이 얼마나 있는가거든요. 근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지지율은 아주 콘크리트 지지가 있는데 반기문이라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새누리를 찍던 35%가 지금 기대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기문이 나오니까 그쪽을 찍어주는데도 지금 35%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움직이는 표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쪽에서 문재인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저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겠다. 나는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라고 봐요. 그런데 손학규라는 분은 저는 도울 선생의 얘기를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손학규 전 대표가 지금 같은 시점에서 백의종군하고 우리 당으로 들어와서 누군가를 돕는다면 굉장히 훌륭한 정치가로 또 다른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누구하고 싸워서 지금 대통령이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손학규 대표가 나이가 좀 많으세요. 근데 이게 그 나이가 왜 많았나 실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킹보다는 킹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또 본인의 욕심이 있으니까 또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킹메이커는 다 싫어하나 봐. 그러게 말이야. 김종인 대표도 그 킹메이커 안 하던데. 킹메이커 좋은데 그래. 난 그거 하고 싶은데. 우리가 킹메이커 합시다. 우리 평소 죽을 때까지 그걸 합시다. 죽을 때는 무슨 죽을 때 한 번만 하고 말지. 그럼 연마하고 마세요. 난 계속 할 테니까. 계속 할 거예요? 난 다음번까지 계속 할까? 다음번 킹 재밌을 것 같아. 도울 선생 얘기 나왔으니까 이 시대 참 섭외인으로. 네. 도울 선생 섭외해서 빨리 데리고 오라니까 왜 섭외를 안 해요? 까먹었네. 네. 전화 한 통화해서 나오시라 그러면 되지. 뭐 하죠. 제가 있잖아요. 딴 데 다 인터뷰하는데 왜 아니, 그러는데? 국회의원 사용법 있잖아. 서문에 도울 선생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책을 들고 가서 이렇게 책에 넣어줬으니 여기 나오시오. 이렇게. 다른 데는 많이 나오세요? 이번에 뭐 인터뷰도 하고 또 라디오 인터뷰도 하셨더라고. 신문 인터뷰도 하고. 팟캐스트는 안 나가셨잖아. 옛날에 낙검사 한번 나왔어. 그래요. 여기 우리가 거기 찾아갈까?
어디를? 아니 뭐 어쨌든 뭐 어디 한다고 우리가 가도 아, 가도 그럼 되고. 이렇게 할게. 제가 손혜원 의원을 모시고 대구로 방문하겠습니다. 그분이 저 알까? 아실까? 내가 알려줘야지 미리. 아니 그 의전상 기분 나쁘잖아. 갔는데 소개도 안 하고 그러면. 괜찮아. 괜찮아. 그래, 내가 미리 다 거기서는. 소개를 해놓을게. 거기 나는 어른들 앞에서 괜찮고요. 네. 아니, 우리 아까 정말 얘기했는데, 정청래 의원 책 나오면은, 토크 콘서트 해요? 예, 합니다. 몇 군데 해요? 몰라요, 그거는. 근데 이제 이게 정치 알바가 될 수는 없는 게 이 토크 콘서트 맨날 똑같을 거 아니야. 아, 책 얘기 그만해. 자, 어쨌든 근데 이거 하나. 네. 그래서 전국으로 우리가 이걸 토크 콘서트를 돈다. 전국으로? 그럼 전국으로 돌아야지. 최소한 10번은 돌아야지. 제주도까지. 아이고야. 제주도까지. 우리가 이게 이 작가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야. 아니, 나는 우리 출판사에서 내 책 신간 토커서도 안 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하지 못해. 그거 본인 거니까 하지 마. 내 거니까 해. 참 남의 거를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사회를 보고 두 사람 책을 하면 어떨까? 근데 진짜 한 번씩 돌아서 알았어. 다니시고요. 지역에 뭐 김비호 나오게 해서 하고 책 다 읽으라 그러고 와서 그렇게 해서 지역마다 한 명씩 지역위원장이나 지역 국회의원이나 하나 해서 주말 같은데 돌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필요하면 저도 자, 나갈게요. 10월 15일 날 출판 기념회 사회는 이동영 작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 다 초청합니다. 제가 앞에서 안내할게요. 네. 자, 어쨌든 오늘부터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법 예약 판매 들어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전화 해서 뭐 온라인으로 전화는 아니잖아. 온라인으로 그게 신청해서 아니라 인터넷 서점. 예. 제가 거기다 한 꼭지 쓴 게 정청래를 부탁합니다인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게 정청래가 아니고 이 책을 좀 부탁해야 돼요. 정청래 의원은 이게 생계수단이에요. 군자금이 아니라 생활자금. 생활자금이에요. 그래서 이 4년 동안 버텨야 돼요. 그죠? 4년 동안 얼마 있어야 버텨? 잘 모르겠어요. 그 책을 이번 책은 잘 팔릴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죠. 아니 근데 뭐 파파이스하고 정치 알바에서 약간의 소정의 출연료 나가잖아. 소정의 출연료. 파파이스 나와요? 대정이 아니라. 파파이스 나와요? 거기는 아주 조금 소정이야. 그래요. 근데 에피소드 하나 있어서 재밌어서 할게요. 며칠 전에 김영주 이제 지금 시당 의원이죠. 네. 시당 위원장 양반이 문자를 보냈는데 몽골에서 여성 국회의원들이 왔는데 이제 간담회를 한대요. 근데 이제 저는 몽골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3번이나 갔어요, 몽골을. 그래서 몽골이 좋아서 연락도 안 하고 갔어요. 근데 깜짝 놀라니까 제가 간다고 안 그랬는데 가서 1시간 반이나 앉아 있다 왔는데 몽골에서 여성 의원들이 6명이 왔는데 몽골에서는요. 그 여자들이 국회의원이 모든 뭐 굉장히 중요한 기업에 관련되는 무슨 법을 만드는 그런 이제 권한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차관했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CEO들이 있는 거예요. 다 굉장한 부자들이고 엄청난 파워풀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비례대표들밖에 없어도 여자들이. 근데 김영주 의원이 옛날에 작년에 몽골을 갔다가 이 여자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인연을 맺고 이 양반이 또 친한 이렇게 좀 있잖아. 그 사람들이 이번에 다 선거를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이번에 자기 선거를 끝내고 당선이 되고 나서 5월 달에 간 거야. 그래서 이 여자들을 후보로 나온 여자들을 다 놓고서는 며칠 동안 한국식 선거운동 방법을 가르쳤대요. 명함 나눠주는 거. 명함은 이렇게 만들고 명함은 이렇게 나눠주고 손을 잡고 전부 다 인사를 하고 각도는 몇 도로 이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유세차나 뭐 이런 거를 그냥 디테일하게 다 가르쳐줬대요. 이 여자들이 6명이 와서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김영주 때문에 됐다는 거야. 김영주 때문에 됐는데 자기들이 이번에 선거하는 걸 보고 다른 정말 유력한 이런 사람들을 다 깨고 이 사람들이 6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명함을 만들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악수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냈느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한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여성 정치인이 와서 전수를 해줬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마디 했죠. 제가 배우러 가겠습니다. 몽골로. 그래서 갔는데 이번에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산업적인 교류 같은 것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 여성 의원들이 굉장한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우리 몽골도 한번
우리 몽골도 가야 되고 난 몽골- 양산도 가기로 했잖아요. 아니 양산. 원래 11월 달에 지금 북경 오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중국 가기로 했잖아 또. 아, 그런가? 11월 달에 진짜 만들어? 갈 데가 많네. 갈 때 말. 자 갑시다 다 어라면 다 갑시다. 예. 그 시간 돼요? 예? 만들지 뭐.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는데 만들지 뭐. 포기 상태야 그럼 이제. 저거는 언제가? 토크 콘서트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그거요. 지금 짜고 있어요. 11월부터 하면 되겠다. 일단 부산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자 방송 마칠 시간인데요. 네. 2주 만에 방송했는데 어때요? 할 얘기가 많았는데 메모를 빼놓고 와가지고. 빼놓고 와갖고 그래도 다음 주 하세요.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국감 중간에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맞대. 바쁘시겠다, 예, 국감이어서. 제가 1박 2일이 한 번 있어요. 저기 대전 내려가서. 근데 그게 언제인지 수요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보고요. 하여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저 국감하는 거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그냥 뭐 겁 없이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이 좀 좀 도와주시고. 안 도와줘도 잘할 것 같아요. 네. 자, 저는 소감. 뭐 오늘 파파이스도 쉬었어요, 같이. 그래서 입이 근육했는데 그래서 그냥 방송이 없는 관계로 제 페이스북 방송을 계속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방송 감각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계속했습니다. 배경을 약간 싱크대 쪽으로 나와서 해요. 싱크대 쪽으로? 왜 이번 주에 고향이 간다? 네. 나 그거 어디서 커뮤니티에서 본 것 같은데 정의원이 그 쌍낫을 들고 밭 가는 거 쌍홈인가? 네. 그건 뭐예요? 그게 아니고 어. 제가 배추를 1000포기 심었잖아요. 근데 너무 잘 자라는 거야. 그게 너무 좋아했어. 근데 가끔 벌레. 가다가 하나씩 배추벌레에 고통받고 있는 아기 배추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아기 배추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기 배추야. 아빠가 그동안 너무 너희들을 못 지켜줬다. 아기 벌레는 어떡하냐? 그래서 미안하다고 호미 들고 벌쑥 있는 거야 그게. 그런 거였어. 근데 그 배추 뭐 할 거예요? 그거요? 제가 지금 백수잖아요. 팔아야죠. 팔 거예요? 네. 책도 팔고 배추도 팔아요? 좋다. 난 100포기만 줘요. 그냥 사야 돼. 어떻게 그냥 줘. 공짜로 나눠주면 정치 자금법 위반 아니야? 위반이죠. 팔아야 돼. 선거법 위반? 아, 그래요? 그 시중 가격으로 팔 거예요? 그럼요. 시중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아야지. 그냥 날 줘요. 내가 책을 살게. 100포기.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사진 누가 찍어준 거 잘 찍었던데? 잘 찍었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네. 날씨가 좋았더라고. 배추밭에 가면 항상 우렁각시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찍어줘요. 연출된 거 아니고 요새 거의 거기가 있대요. 동네 아줌마들 다 모여있고. 모아놓고. 저는 밤이면 노래방 가고. 안 받을 뻔해.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700포기인 줄 알았더니 1000포기 심었구나.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지. 근데 오늘 김진표 의원이 하셨거든요. 어머, 세상에 앞에서 완전히 설설 키면서 해요. 총리가. 근데 김진표 의원은 뭐 말도 목소리나 톤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아요. 말을 되게 잘해, 언변을. 좋아, 언변이. 근데 그리고 뭐 장관했고 이래가지고 아마 네. 그런 것 때문에 앞에서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진짜 어떨 때는 완전 너무 건방지게 그러고요. 박주민한테 많이 몰렸지. 조금 박주민이 참 그 세월호의 법의 조항이나 특조위 관련되는 걸 따박따박 얘는 계속 그걸 연구를 했잖아요. 따지고 드는데 너무 잘했고 그래서 요새 제가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언제 신청하는 거야? 했더니 이번에는 다 이미 끝나서 됐고 다음에 하시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작정하고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음번 내년이랬는데? 지금 정기국회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기국회나 임시국회가 새로 소집되잖아요. 소집될 때는 항상 대정부질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정부질문을 하실 때 어쨌든 원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본인의 머릿속에 다 넣고 그래서 저는 대정부질의할 때 항상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 한글 아래한 자판으로 안 치고 일부러 내 볼펜 글씨체로 메모를 했어요. 키워드만 있으면 돼. 그래서 1, 2, 3, 4, 그럼. 5, 6, 7, 8, 10 딱 적어가. 한 장 딱. 그리고 이제 그걸 앞에 붙여. 그리고 뒤에 거 안 보더라도 그걸 가져가야 마음이 든든해. 그렇지. 든든해. 그래서 볼펜을 쓴 거 있잖아요. 근데 숙지를 하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황교안 총리가 이렇게 대답할 거야. 그러니까 박용진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박용진이 그렇게 질의하더구만. 그건 잘했어요. 지금 뭐 의혹 제기만으로도 인사하지 않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원칙이죠. 인사 원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최동욱 때는 안 그래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 예상을 내가 질문하더라도 저 사람이 어떻게 답변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걸 되치기를 해야 돼.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KBS 심야 토론 나가가지고 그때 무슨 친일 청산법 그거였어요. 상대방으로 나온 국회의원 내가 말을 안 할게. 홈페이지 딱 들어갔어. 존경하는 인물이 백범 김구야. 그래서 제가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께서는 백범 김구 선생을 존경하는 인물로 썼던데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제가 백범 김구를 존경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백범 김구 선생이 귀국할 때 들고 들어온 극악한 친일한 263명은 죽여야 된다. 살생부. 이것이 월간중앙에서 특종 발굴해서 했다. 그리고 그걸 판넬로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조선일보도 창업주도 있고 동아일보 창업주도 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럼 친일파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멘붕이 오는 거야. 그런 게 있었나? 그런 게 있었다. 모르는 거지. 그리고 백범 김구를 존경한다고 그랬는데 백범 김구를 이제 부분적으로 존경해야 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그런 히든 카드를 대정부지를 하나씩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히딩크가 얘기했잖아. 경기를 지배하는 것처럼 대정부지를 장악하게 되는 거지, 지배하고. 이번에 방구대는 저는 이번에 제가 청문회에서 아마 되게 특이한 그런 경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대정부지를 보면서 나는 진짜 이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단체 관련되는 거. 우리가 조선시대 지방자치단체가 다 살아있었거든요. 지방의 정체성이 다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이 문화관광 포럼 해갖고 지금 국민의당이랑 이제 새누리랑 우리랑 같이 모여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11명이 정회원이고 이제 판넬도 준비하고 뭐 의상도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건도 뭐 하고 배추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치약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썩은 물 갖고 왔다가 진짜 물인 줄 알고 마셨던 일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바다 이야기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있잖아요. 그 기계 그걸 직접 갖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낑낑 싸고. 그래서 튀어보려는 노력 아니야 그거?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것이 오바든 어쨌든 간에 그 국회의원의 그거는 뭐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에 특히 쏟아지는 기사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더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그걸 국회의원이 잘 감시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축소판이다. 그럼 국정감사의 제1 목적은 행정부 감시예요? 견제?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잘하고 있나?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정부 부처에서도 국감 때 안 걸리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국감 때 무슨 국장이 무슨 과장이 잘못한 것이 지적되잖아요. 그러면 승진을 못합니다. 아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정감사를 두려워해요. 공무원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있잖아요. 인천공항이다. 그건 이제 국토부에서 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적발해가지고 국감장에 터트린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뭐 안전에 관한 문제 이런 걸 예를 들어 터트렸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손혜원 의원이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증인을 안 불러준다. 여당에서 정부에서. 이게 증인 채택이 요청했는데 안 올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는 여야가 항상 갈등하고 싸움하지만 결국 타협하거든요. 그리고 절충하고. 타협 안 돼.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번엔 오더를 받았겠지. 계속 오더를 받았다면 몇 명이라도 어떻게든 불러내고 그리고 이거는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해요.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것을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순서가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여당 협조 안 해가지고 단독으로 한다 그래도 그래도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안 나오는 국감을 거야. 우리만 하나? 네? 우리끼리? 국감을 우리끼리 하나? 그러지는 않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단독 국감은 없었어요. 제 경험상. 근데 그러니까 증인들 안 나온 증인들한테 무슨 뭐 안 벌금이 나오면 나오게 하는 과정도 네. 사실은 싸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행명령장을 냈나 처리한다 안 한다 이것도 어쨌든 국민들에게 뭔가 큰 게 진짜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야당이. 해당 부처 주무장관이나 공무원들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요새- 기관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자동빵. 자동빵. 네. 하루에 한 12명 정도씩 대정부 질의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근데 나는 그것을 이렇게 원내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이 신청하는 거라대.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가 문강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벌써 끝났어 다. 보통 문자로 다 해요. 원내대표실에서 이번 대정부 질의에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하시라.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죠. 그러면 이제 넘칠 때도 있고, 그러면 모자랄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초선 때 대정부 질의를 제가 제일 많이 한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절반은 원해서, 절반은 차출받아서. 몇 번이나 했어요? 1년에? 1년이 아니라 4년 동안 제가 9번인가?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저는 사실 저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감에 자료 이제 하나를 올리는 게 반구대 암각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는 지금 이제 울산시에서 이제 울산시장을 이제 했더니 시장 안 되고 부시장을 증인 채택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 파행이 되면 제가 택한 통영시장이나 울산 부시장이 아무도 못 나오는 거죠. 저는 지금 큰일 났어요, 그게. 근데 모든 이제 증인이 다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오기로 한 건데 미르면 다 빠지고. 근데 지금 울산시가 물이 식수가 모자라서 그 암각화를 위해서 댐의 수위를 낮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제가 아마 국감에서 진짜 이런 일을 하기 되게 어려운 건데 울산시의 식수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가 내요. 그거를 전문가들한테 제가 용역을 줬어요. 보니까 돈이 2천만 원인가 있더라고, 연구비가.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연구를 해서 그걸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방구대에 이번에 해서 방구대를 살리는 것을 저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정감사 자체가 파행돼 버리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아니야. 파행이 되면 증인 신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안 왜냐면 되고. 이 미리재단이 관련된 거는 하루에 하루 국감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3주간 국감을 해야 되는데 다른 기관도 많이 있거든. 그런데 그건 진행이 되죠, 당연히. 근데 그 증인 채택이 전체가 다 없어진다. 첫날이 교육부입니까, 문화부입니까? 교육부예요. 그래요? 첫날은 그냥 가겠구만. 근데 아까 국정감사 이제 소녀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국정감사도 어제 쭉 좀 몇 분 하시는 거 봤는데 뭐 국무총리나 뭐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뭐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뻔한 대답이더라고. 대정부 질의. 대정부 질문. 그거 뻔해요. 진짜 뻔해요. 그러니까 뻔하게 예상되는 답변만 하고 입 다물고 있더라고요. 시간 끌기 작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제가 예전에 노 대통령 대정부 질문 처음 할 때 13대 때 네. 생각나더라고. 노 대통령이 나 질문하지 않겠다. 뻔한 대답일 거니까 하고 혼자 그냥 대정부 질문해서 혼자 쭉 한 20분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방법이야. 그렇지. 내가 그래서 괜히 뭐 국무총리 나와서 뭐 헛소리 하는 거잖아. 계속. 물어볼 게 뭐가 있어. 노관계 그러니까 같이. 대정부 질문 때 국무총리나 이런 장관들의 뻔한 답변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수사 중이라 그거. 이 자리에서 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법무부 장관 양해해 주시기 말씀드릴 수 바랍니다. 있는 그 영역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적절치 않다고 재밌는 얘기 하나 생각됩니다. 해줄게, 내가. 나는 요새 대정부 질의를 이제 지난번에 한번 보면서 황교안 총리, 응? 그 사람을 볼 때 너무 독특한 걸 찾아냈어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에 따라서 대답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 근데 무시하는 거야. 이게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옆에 이제 김민기 의원이 내 짝이잖아. 그래서 저 사람이 왜 태도가 저러죠? 원래 초선 무시하고요. 목소리에 이 임팩트가 없는 사람한테는 또 저렇게 딱 그냥 빈정 내듯이 이렇게 약간 뭐랄까 네가 뭘 알고 그래야 같은 느낌이야. 내 느낌에는. 그래. 그래서 야 근데 저 박용진 의원 어떻게 잘했거든요. 근데 박용진 의원은 왜 소리를 질러야 될 때 임팩트가 들어가야 될 때 못 넣어요? 그건 원래 정청래만 하는 거야. 정청래가 나올 때는 어느 누구도 이 앞에서 그렇습니다. 진짜요. 우린 그러니까 진짜 많이 들어요. 아무한테나 제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런 것을 원하는 대로 이 국회의원은 해줄 것 같다.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골라서 우리 제보 엄청 들어요.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근데 손혜원 의원이 그 제보를 받은 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못했다. 그럼 그다음부터 제보를 안 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X표를 그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네. 각 부처나 이렇게 자료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네. 무조건 다 주게 돼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옵니다. 그리고 잘 안 와요. 안 주면 가만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열린민주당 여당
국회의원이었잖아요. 17대 국회 때. 근데 무슨 정보가 가는 게 그때 당시 한나라당 쪽에 먼저 가는 거야. 계속 문화부에서.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어떤 조치를 했냐면 국장 이상 판공비 내역 다 제출. 제출 못해요 그거. 그때만 해도 못했어. 그래서 관례가 없었다는 거야 그게. 아니 관례는 내가 만들면 관례지. 그래서 끝내 내가 다 받았어요.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그때 장관이 박길철이었어요. 그래서 장관 청문회 이제 후보자가 인사를 오잖아요. 그거 내가 요청했는데 한 달 동안 안 오고 있다. 이거를 안 갖다 주면 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장관 청문회 때 통과 못 할 줄 알아라. 요즘은 판공비 내역 뭐 제출하라면 다 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러니까 없었고. 17대 때 제가 처음 요구했대요. 그래서 그걸 뒤지니까 그걸 왜냐하면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판공비를 막 썼을 거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까지 했냐면 좀 악독하게 검찰 2명한테 내가 이런 자료가 있다. 이걸 어떻게 적발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검사가 그러는 거예요. 의원님 저희들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러더라고. 12시 이후에 카드 결제했으면 다 걸리는 겁니다. 밥집이 아닐 겁니까? 그렇겠지. 아니잖아. 술집이잖아. 요새 바보가 누가 음사롱이었는데 그렇게 해? 그때는 어차피 제출 안 할 거니까. 제출 안 할 거니까 그거 딱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료 달라고 하면 다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론은 만만하게 오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야 자료도 다 받아야 근데 요새 되고. 하여튼 저는 지금 교육부나 문과부에서 되게 소문이 많이 났다고 그래요. 뭐 독한 걸로? 어. 좋네. 우리 겁이 없으니까 네. 그냥 막 지르는 거지. 막 추경 예산 들어온 거 막 잘랐지.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정조사권을 갖고 즐겨야 있는 게.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 면책특권이 보장되고. 면책 특권은 다 보장되잖아.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근데 국감 때 특히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하신 거 언론이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고 있고 하니까 네. 그래 뭐 정기 국정감사 없애고 상시 국정감사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실상 상시 국감을 하고 있는 거죠. 현안 질의를 통해서라도 실제로 하고 있다고 보면 장관 다 되는데. 나오고 많아 그런 자리가. 근데 국정감사 기간은 더 집중해서 하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오히려 그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국정감사를 할 때 결국은 모든 상임위가 다 국정감사를 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매일 한두 건, 두세 건은 다 보도자료를 내요. 그러면 국회의원 300명으로 계산해 보세요. 보도자료가 매일 1000건씩 이상씩 온다고 보면 돼요. 하긴 뭐 상시 청문회도 있으니까 뭐 예, 예. 국정감사 정도. 그러면 한 3000건 정도가 보도자료 나오는데 다 보도를 못 하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정책 질의가 정책 대안이 한 줄이라도 나오려면 기자들이 잘 알아먹도록 기자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품이 준비되는 거죠. 뭐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아래 바꾼다 그 2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그거 할까? 어쨌든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이야기도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은 국정감사. 네. 하나 더는 뭐예요? 암투. 암투? 네. 자, 국정감사부터. 국정감사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꽃이죠. 그리고 이 국정감사는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72년 유신개혁 선포로 국정감사가 없어졌어요. 아, 그렇죠. 없어요. 없어졌다가 87년 6월항쟁 그래서 지금의 헌법 개헌이 되면서 국정감사가 다시 부활했죠. 그렇죠.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지국지한 것도 이제 흐름도 바꾸고 이렇게 되는데 언론들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항상 국정감사 무용론을 꺼내듭니다. 왜요? 국정감사가 여야의 지름탕 싸움장이 됐다. 이러면서 실제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데 또 악용되기도 합니다. 국정감사가. 그리고 국정감사 앞으로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적인 대안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쟁만 보도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은 없고 정쟁만 일삼았다. 이렇게 보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첫 기억에 국정감사를 끝내고 나서 굉장히 허탈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정책 자료집도 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부 부처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사장됩니다. 보통 너댓 건씩 내거든요. 국회의원 1인당.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잘하냐? 그건 아니에요. 뭐 진짜 맹탕이 국회의원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진국과 맹탕이 확연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또 국감 현장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좀 내용 있네.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전 국회의원은 뭐야, 보좌관이 써준 것도 제대로 못 읽네. 보통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장관 뒷자리 공무원들이 앉아 있잖아요. 가끔 그거 보일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키득키득 웃어요. 국회의원 질의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그 국회의원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보통 보좌관이 써준 거 읽어요? 대부분 다 그럽니다. 아, 진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국정감사 사실은 국회의원은 하는 거 없고 보좌관들이 다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감 진짜예요? 이제 국회마다 다르죠. 다른 네. 의원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국정감사 한두 달 전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문이다. 그러면 문화부에는 이런 거 중심으로 한번 파봐라. 그리고 교육부는 예를 들면 이번에는 우리가 국립대의 무슨 이사회를 중점적으로 한번 털어보자. 이렇게 이제 아이템을 정해요. 그럼 이제 그것대로 이제 움직이다가 의외로 대어를 낚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회의 안건이 아니었는데 리스트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우연하게 제보가 들어와서 그걸 또 톱으로 올리기도 하고. 제보 많이 들어온다.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니까 제보가 많이 들어올수록 능력 있고 힘 있는 의원 이렇게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결론은 만만하게 오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야 자료도 다 받아야 근데 요새 되고. 하여튼 저는 지금 교육부나 문광부에서 되게 소문이 많이 났다고 그래요. 뭐 독한 걸로? 어. 좋네. 우리 겁이 없으니까 네. 그냥 막 지르는 거지. 막 추경 예산 들어오고 막 잘랐지.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정조사권을 갖고 즐겨야 있는 게.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면책특권이 보장되고. 면책 특권은 다 보장되잖아.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근데 있었을 때. 국감 때 특히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하신 거 언론이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고 있고 하니까 네. 그래 뭐 정기 국정감사 없애고 상시 국정감사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실상 상시 국감을 하고 있는 거죠. 현안 질의를 통해서라도 실제로 하고 있다고 보면 장관 다 되는데. 나오고 많아 그런 자리가. 근데 국정감사 기간은 더 집중해서 하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오히려 그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국정감사를 할 때 결국은 모든 상임위가 다 국정감사를 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매일 한두 건, 두세 건은 다 보도자료를 내요. 그러면 국회의원 300명으로 계산해 보세요. 보도자료가 매일 1000건씩 이상씩 온다고 보면 돼요. 하긴 뭐 상시 청문회도 있으니까 뭐 예, 예. 국정감사 좀 그러면 한 3000건 정도가 보도자료 나오는데 다 보도를 못 하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정책 질의가 정책 대안이 한 줄이라도 나오려면 기자들이 잘 알아먹도록 기자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품이 준비되는 거죠. 뭐 판넬도 준비하고 뭐 의상도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건도 뭐 하고 배추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치약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썩은 물 갖고 왔다가 진짜 물인 줄 알고 마셨던 일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바다 이야기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있잖아요. 그 기계 그걸 직접 갖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낑낑 싸고. 그래서 튀어보려는 노력 아니야 그거?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것이 오바든 어쨌든 간에 그 국회의원의 그거는 뭐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에 특히 쏟아지는 기사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더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그걸 국회의원이 잘 감시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축소판이다. 그럼 국정감사의 제1 목적은 행정부 감시예요? 견제?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잘하고 있나.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정부 부처에서도 국감 때 안 걸리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국감 때 무슨 국장이 무슨 과장이 잘못한 것이 지적되잖아요. 그러면 승진을 못합니다. 아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정감사를 두려워해요. 공무원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있잖아요. 인천공항이다. 그건 이제 국토부에서 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적발해가지고 국감장에 터트린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뭐 안전에 관한 문제 이런 걸 예를 들어 터뜨렸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손혜원 의원이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증인을 안 불러준다. 여당에서 정부에서 이게 증인 채택이 요청했는데 안 올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는 여야가 항상 갈등하고 싸움하지만 결국 타협하거든요. 그리고 절충하고. 타협 안 돼. 근데 오더를 받아가지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번엔 오더를 받았겠지. 계속 오더를 받았다면 몇 명이라도 어떻게든 불러내고 그리고 이거는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해요. 여소야대 전국이라는 것을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순서가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여당 협조 안 해가지고 단독으로 한다 그래도 그래도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계속 안 나오는 국감을 거야. 우리만 하나? 네? 우리끼리? 국감을 우리끼리 하나? 그러지는 않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단독 국감은 없었어요. 제 경험상. 근데 그러니까 증인들 안 나온 증인들한테 무슨 뭐 안 벌금이든 이거 나오면 이러다가 나오게 하는 과정도 네. 사실은 싸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행명령장을 냈나 처리한다 안 한다 이것도 어쨌든 국민들에게 뭔가 캥기게 진짜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야당이. 해당 부처 주무장관이나 공무원들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요새- 기관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동빵. 자동빵. 네. 하루에 한 12명 정도씩 대정부 질의를 하거든요. 예. 근데 나는 그것을 이렇게 원내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이 신청하는 거라대.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가 문강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벌써 왜 끝났어 다. 보통 문자로 다 해요. 원내대표실에서 이번 대정부 질의에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하시라.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죠. 그러면 이제 넘칠 때도 있고, 그러면 모자랄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초선 때 대정부 질의를 제가 제일 많이 한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절반은 원해서, 절반은 차출받아서. 몇 차출받아서. 번이나 했어요? 1년에? 1년이 아니라 4년 동안 제가 9번인가?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저는 사실 저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감에 자료 이제 하나를 올리는 게 반구대 암각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는 지금 이제 울산시에서 이제 울산시장을 이제 했더니 시장 안 되고 부시장을 증인 채택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 파행이 되면 제가 택한 통영시장이나 귀국할 때 들고 들어온 극악한 친일을 한 263명은 죽여야 된다. 살생부. 살생부. 이것이 월간중앙에서 특종 발굴해서 했다. 그리고 그걸 판넬로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조선일보도 창업주도 있고 동아일보 창업주도 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럼 친일파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멘붕이 오는 거야. 그런 게 있었나? 모르는 거지. 그리고 백범 김구를 존경한다 그랬는데 백범 김구를 이제 부분적으로 존경해야 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그런 히든 카드를 대정부지를 하나씩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히딩크가 얘기했잖아. 경기를 지배하는 것처럼 대정부지를 장악하게 되는 거지, 지배하고. 이번에 반구대는 저는 이번에 제가 청문회에서 아마 되게 특이한 그런 경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대정부지를 보면서 나는 진짜로 이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단체 관련되는 거. 우리가 조선시대 지방자치단체가 다 살아있었거든요. 지방에 정체성이 다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이 문화관광 포럼 해갖고 지금 국민의당이랑 이제 새누리랑 우리랑 같이 모여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11명이 정의회원이고 이제 준회원이 또 한 15명 돼요. 같이 하는데 이번에 공주랑 남원이랑 부여랑 갔거든. 근데 7명이 갔어요, 국회의원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관심 있는 거야. 자기 지역구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공주 부여에서 정진석 의원한테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박수현 의원한테 얼마나 미안하든지 이 양반이 지금 공주 부여를 제가 돕는 거가 박수현 의원한테 좀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일들, 근데 거기에 관련되는 게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도 나오고 방구대도 나오고 이게 연결이 쭉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한번 문화부 장관하고 해서 전체를 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것들을 국회의원 전체한테 한 번은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반구대를 하시는 까지 다 좋은데 언론 보도는 안 납니다. 그건 예상하고 하세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그러면 뭐 나게 만들려면 나는 거고 저는 그거는 보도를 목표로 하진 않아요. 국정감사 더 할 얘기 있어요? 됐죠? 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청래 의원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들도 언론 보도 잘 눈여겨 봐주시고 요즘은 사실은 근데 언론 보도 안 봐도 직접 또 생방송으로 볼 수도 그럼. 있고 국회 방송에서 항상 나오고 유튜브 들어가면 그 녹화된 게 다 떠 있어요.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국정감사도 보고 하면서 팩트 TV도 아마 중계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대한 언론에 중계하니까 직접 보시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겠습니다. 네, 한중 커머스 워터웰 정수기 손원음이 극찬한 정수기. 잘 돼요 그거? 물론 잘 되니까 또 광고해 주셨겠지 뭐. 이슬비 정수기. 저는 매일 그 워터웰, 워터웰. 워터웰, 좋죠. 그걸로 샤워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기로.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뭐예요? 암투. 암투. 암투 좋은 단어는 아닌데. 암투는 제가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야 암투가요. 뭐 어두울 암자에 싸울 투자 아니요. 그렇지. 근데 거기다가 중요한 뜻이 있더구만. 예. 서로 적의를 품고 드러나지 아니하게 다툼. 그러니까 적의를 품는데 적의. 누가하고 저기를 품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병우, 뭐 최순실, 지금 뭐 박지만 빼고 키워드는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의연은 이미 나왔다 사라지고. 네. 정윤은 이미 아웃이야? 최순실하고 이혼한 그 순간 아웃이야? 그래서 이런 중요 정보들이 물론 이제 네임덕이 오면 이것저것에 이제 낭중 지추처럼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하고 있는데. 주머니 속에 송곳. 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서 그래서 강만수 전 MB 정권 때 경제수장이 네. 구속됐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구속영장 신청된 게 아니고. 구속영장 신청됐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사람을 구속시켰다. 구속이 안 되더라도 하여튼 재판을 붙일 거 아니야. 이게 뭘까? 이명박과 박근혜 암투예요?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벼랑간? 뭐가 생겼다고요?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대통령은 내가 만들겠다.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임덕이 오든 아니든 현직 대통령은 항상 후계자를 자기 손으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안전보장도 하고. 그럼 현직 대통령에 대한 뭐야 이거? 모욕이야?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재호는 정당을 만든다잖아요. 예. 그리고 정당 MB 만들었어요, 벌써. MB랑 손잡고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러간 권력이 다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러면 물러간 권력이라도 자기 임기 때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여러 개 있지 않을까? 있겠죠. 그런데 이게 현재 권력과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지 않게 서로 적의를 품고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뭐 MB와 네. 안철수 대표가 손잡은 거 아닐까 이런 음모론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당 이상돈 예. 국회의원이 끝내줬죠 오늘. 아니 안철수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될 가능성 있다. 그 뭐야 그게? 아, 이 얘기를 어. 조기숙 교수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 갈 거다라고. 갈 데가 없다는 거지, 이쪽으로. 그리고 지금 문 대표 대비해서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게 도저히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저쪽으로 튀어가면은 저쪽에서는 충분히 반기문하고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은 갈 거다. 이걸 계속 조기숙 교수가 얘기했어요. 이상돈 의원이 지금 그 얘기를 오늘 라디오 했어요. 인터뷰에서 네. 가능성 있다. 근데 괜히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조기숙 교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야권 인사고 밖에 계시니까 그런 말도 됐지만 지금 이상돈 의원은 그 안철수의 핵심인데 이런 얘기했으니까 그죠? 안철수 의원의 무기나에 한 거죠. 했을까? 그렇죠. 그렇죠. 포문을 연 거예요, 네. 지금 이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봐서 이것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나를 키우려고 하는 당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가졌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텐데, 저는 그 조기숙 교수가 이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됩니까? 했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이 정치 평론이라는 것이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후보자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림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철수는. 근데 굉장히 감동했어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말이 되는구나 했는데 오늘 딱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디든 갈 수 있는 거구나. 이 정치가들이 또 그 하나. 느낌이 들었어요. 그 원래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이거 야3당이 공조해서 같이 제출하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국민의당에서 발 빼버렸어요. 공조 파기지 일방적인. 사실 이거 공조할 때 국민의당 대변인이 정신병자라고까지 얘기했거든. 장관을 후보자를.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뭐 지금 이렇게 뭐 북핵이 뭐 있고 이러니까 하면서 발을 뺐단 말이죠.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 지금. 또 안철수 대표는 원래 국민의당의 당론은 사드 반대였는데 안철수 대표 이번엔 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좀 북한 수혜 지원하면 안 된다. 이상돈 지금 얘기했잖아. 사드 반대 당론으로 한 거는 성급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다 이렇게 암투처럼 비세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박근혜와 이명박의 암투는 조국 교체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도움이 되겠죠. 네.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재호 의원이 만드는 당이 커지면 결국은 뭐 그냥 분당 상태나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명박이 그런 힘을 갖고 있을까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용을 쓰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근데 강만수 전 경제부총리가 구속됐다라고 가정하면 다른 카드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박근혜가? 이명박 정권 때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명박 정권인들 박근혜 대통령 개인사 뭐 예를 들면 모든 거에 대해서 국정을 통해 갖고 있지 않을까? 갖고 있지. 네, 그러니까 그럼 서로 여태까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는 그렇죠. 그게 있으니까 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떡이나 먹으면 되는 거죠. 제일 말리기 어려운 싸움이 감정 싸움이에요. 서로 감정이 상하면 이것저것 막 까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아까 이런 것들이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레임덕 현상, 정권 말기 현상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고급 정보를 취급하는 국정원에서 나오는 정말 알 수 없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정보거든요. 네. 레임덕 때 그런 게 막 쏟아져 올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한테 제보가 되고. 레임덕 때 공통적으로 이 정치도 가물하는 게 아니라 과학입니다. 손혜원 의원님. 과학이라 그랬잖아. 네. 그 레임덕 때 딱 공통 분모가 있어요. 터지는 게. 다 대통령 가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죄송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도 가족 문제가 있었죠. 불거졌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가족 문제가 불거졌어요. 형 문제 뭐 이런 거. YS 때도 있었죠. YS는 아들 문제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형. 뭐 형 문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감옥 가고 막 이랬잖아요. 현직일 때 이상득 의원이 갔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 남편은 없잖아 지금. 없으니까 결국은 주변 측근들. 저는 그래서 레임덕 때 되면 혹시 박근혜 대통령 그 뭐 동생 뭐 이 가족은 있는 거 아니야. 이 문제가 털리면 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아니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다른 쪽.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가족보다 K스포츠하고 미르가 내가 보기엔 레임덕을 좀 앞당길 것 같다는 느낌이 그리고 들어요. 이 미르와 약점이 K스포츠 된 거지. 이 문제는 굉장히 폭발력이 크다고 우리가 전회 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 최근에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이것 말고도 또 이명박 정권 때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카드들 꺼내놓고선 싸우면은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데 이제 주목해서 볼 게 뭐냐면 조선일보 한 발 지금 빼고 있잖아. 예, 한 발 빼고 있죠. 한 발 뺐죠 지금. 두 발 다 뺀 것 같아. 깨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선일보도 못지않은 정보력을 또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예. 분해 죽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TV조선이 지금 이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야. 지금 미르재단에. 여기서 지금 요거 하나만 제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 미르재단에 있던 이제 그 직원 하나가 팽을 당한 거야. 이 사람이 나가서 지금 제보를 했대요. TV조선에.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다 했는데서 다 갖고 있는데 여기서 못하게 하는 거야 지금. 울산 부시장이 아무도 못 나오는 거죠. 저는 지금 큰일 났어요 그게. 근데 모든 이제 증인이 다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오기로 한 건데 미르면 다 빠지고. 근데 지금 울산시가 물이 식수가 모자라서 그 암각화를 위해서 댐의 수위를 낮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제가 아마 국감에서 진짜 이런 일을 하기 되게 어려운 건데
그 울산시의 식수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가 대요. 그거를 전문가들한테 제가 용역을 줬어요. 보니까 돈이 2천만 원인가 있더라고, 그 연구비가.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연구를 해서 그걸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방구대에 이번에 해서 방구대를 살리는 것을 저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일에 굉장히 아니, 중요한 거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있거든요. 국정감사 자체가 파행돼 버리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아니야, 파행이 되면 증인 신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안 왜냐면 되고. 이 미르재단이 관련된 거는 하루에 하루 국감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주간 국감을 해야 되는데 다른 기관도 많이 있거든. 그런데 그건 진행이 되죠, 당연히. 근데 그 증인 채택이 전체가 다 없어진다. 첫날이 교육부입니까, 문화부입니까? 교육부예요. 그래요? 첫날은 그냥 가겠구만. 근데 아까 국정감사 이제 소녀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국정감사도 어제 쭉 좀 몇 분 하시는 거 봤는데 뭐 국무총리나 뭐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뭐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뻔한 대답이더라고. 대정부질이. 대정부 질문. 아, 그 뻔해요. 진짜 뻔해요. 그러니까 뻔하게 예상되는 답변만 하고 입 다물고 있더라고요. 시간 끌기 작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제가 예전에 노 대통령 그 대정부 질문 처음 할 때 13대 때 네. 생각나더라고. 그 노 대통령이 나 질문하지 않겠다. 뻔한 대답일 거니까 하고 혼자 그냥 대정부 질문해서 혼자 쭉 한 20분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그 생각- 방법이야. 그렇지. 내가 그래서 괜히 뭐 국무총리 나와서 뭐 헛소리 하는 거잖아. 계속. 물어볼 게 뭐가 있을까? 녹음기 그러니까 같이. 대정부 질문 때 국무총리나 이런 장관들의 뻔한 답변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수사 중이라 그거. 이 자리에서 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법무부 장관 그거 양해해 주시기 말씀드릴 수 바랍니다. 있는 그 영역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적절치 않다고 재밌는 얘기 하나 생각됩니다. 해줄게, 네. 내가. 나는 요새 그 대정부 질의를 이제 지난번에 한번 보면서 그 황교안 그 총리, 응? 그 사람을 볼 때 너무 독특한 걸 찾아냈어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에 따라서 대답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 근데 무시하는 거야. 이게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옆에 이제 김민기 의원이 내 짝이잖아. 그래서 저 사람이 왜 태도가 저러죠? 원래 초선 무시하고요. 목소리에 이 임팩트가 없는 사람한테는 또 저렇게 그 딱 그냥 빈정 내듯이 이렇게 약간 그 뭐랄까 네가 뭘 알고 그래야 같은 느낌이야. 내 느낌에는. 그래. 그래서 야 근데 저 박용진 의원 어떻게 잘했거든요. 근데 박용진 의원은 왜 소리를 질러야 될 때 임팩트가 들어가야 될 때 못 넣어요? 그건 원래 정청래만 하는 거야. 정청래가 나올 때는 어느 누구도 이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지. 근데 오늘 김진표 의원이 하셨거든요. 어머, 세상에 앞에서 완전히 설설 키면서 해요. 총리가. 근데 김진표 의원은 뭐 말도 목소리나 톤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아요. 말을 되게 잘해, 언변을. 좋아, 언변이. 근데 그리고 뭐 장관 했고 이래가지고 아마 네. 그런 것 때문에 앞에서 그렇지. 네. 그리고 완전히 진짜 어떨 때는 완전 너무 건방지게 그러고요. 박주민한테 많이 몰렸지. 조금 박주민이 참 그 세월호의 법의 조항이나 특조위 관련되는 걸 따박따박 얘는 계속 그걸 연구를 했잖아요. 따지고 드는데 너무 잘했고 그래서 요새 제가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언제 신청하는 거야? 했더니 이번에는 다 이미 끝나서 됐고 다음에 하시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작정하고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음번 내년이랬는데? 지금 정기국회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기국회나 임시국회가 새로 소집되잖아요. 소집될 때는 항상 대정부 질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정부 질문을 하실 때 어쨌든 원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본인의 머릿속에 다 넣고 그래서 저는 대정부 질의할 때 항상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 한글 아래 한글 자판으로 안 치고 일부러 내 볼펜 글씨체로 메모를 했어요. 키워드만 있으면 돼. 그래서 1, 2, 3, 4, 그럼. 5, 6, 7, 8, 10 딱 적어가. 한 장 딱. 그리고 이제 그걸 앞에 붙여. 그리고 뒤에 거 안 보더라도 그걸 가지고 가야 마음이 든든해. 그렇지. 든든해. 그래서 볼펜을 쓴 거 있잖아요. 근데 숙지를 하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황교안 총리가 이렇게 대답을 할 거야. 그러니까 박용진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박용진이 그렇게 질의하더구만. 그건 잘했어요. 지금 뭐 의혹 제기만으로도 인사하지 않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원칙이죠, 인사 원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최동국 때는 안 그래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 예상을 내가 질문하더라도 저 사람이 어떻게 답변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걸 되치기를 해야 돼.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KBS 심야 토론 나가가지고 그때 무슨 친일 청산법 그거였어요. 상대방으로 나온 국회의원 내가 말을 안 할게.
홈페이지 딱 들어갔어. 존경하는 인물이 백범 김구야. 그래서 제가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께서는 백범 김구 선생을 존경하는 인물로 썼던데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제가 백범 김구를 존경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백범 김구 선생이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아래 바꾼다 그 2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그거 할까? 어쨌든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이야기도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은 국정감사. 네. 하나 더는 뭐예요? 암투. 암투? 네. 자, 국정감사부터. 국정감사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꽃이죠. 그리고 이 국정감사는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72년 유신개혁 선포로 국정감사가 없어졌어요. 아, 그렇죠. 없어졌죠. 그랬어요? 없어졌다가 87년 6월항쟁 그래서 지금의 헌법 개헌이 되면서 국정감사가 다시 부활했죠. 그렇죠.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지국지한 것도 이제 흐름도 바꾸고 이렇게 되는데 언론들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항상 국정감사 무용론을 꺼내듭니다. 왜요? 국정감사가 여야의 지름탕 싸움장이 됐다. 이러면서 실제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데 또 악용되기도 합니다. 국정감사가. 그리고 국정감사 앞으로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적인 대안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쟁만 보도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은 없고 정쟁만 일삼았다. 이렇게 보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첫 기억에 국정감사를 끝내고 나서 굉장히 허탈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정책 자료집도 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부 부처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사장됩니다. 보통 너댓 건씩 내거든요. 국회의원 1인당.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잘하냐? 그건 아니에요. 뭐 진짜 맹탕이 국회의원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진국과 맹탕이 확연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또 국감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 국회의원이 좀 내용이 있네.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전 국회의원은 뭐야 보좌관이 써준 것도 제대로 못 읽네. 보통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장관 뒷자리 공무원들이 앉아 있잖아요. 가끔 그거 보일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키득키득 웃어요. 국회의원 질의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그 국회의원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보통 보좌관이 써준 걸 읽어요? 대부분 다 그럽니다. 아, 진짜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정감사 사실은 국회의원은 하는 거 없고 보좌관들이 다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감 진짜예요? 이제 국회마다 다르죠. 다른 네. 의원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국정감사 한두 달 전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문이다. 그러면 문화부에는 이런 거 중심으로 한번 파봐라. 그리고 교육부는 예를 들면 이번에는 우리가 국립대의 무슨 이사회를 중점적으로 한번 털어보자. 이렇게 이제 아이템을 정해요. 그럼 이제 그것대로 이제 움직이다가 의외로 대어를 낚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회의 안건이 아니었는데 리스트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우연하게 제보가 들어와서 그걸 또 톱으로 올리기도 하고. 제보 많이 들어온다.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니까 제보가 많이 들어올수록 능력 있고 힘 있는 의원 이렇게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요? 우린 진짜 많이 들어요. 아무한테나 제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런 것을 원하는 대로 이 국회의원은 해줄 것 같다.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골라서 우리 제보 엄청 들어요.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근데 손혜원 의원이 그 제보를 받은 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못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제보를 안 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X표를 그어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네. 각 부처나 이렇게 자료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네. 무조건 다 주게 돼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옵니다. 그리고 잘안 와요. 안 주면 가만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열린우리당 여당 국회의원이었잖아요. 17대 국회 때. 근데 무슨 정보가 가는 게 그때 당시 한나라당 쪽에 먼저 가는 거야. 계속 문화부에서.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어떤 조치를 했냐면 국장 이상 판공비 내역 다 제출. 제출 못해요 그거.
그때만 해도 못했어. 그래서 관례가 없었다는 거야, 그게. 아니, 관례는 내가 만들면 관례지. 그래서 끝내 내가 다 받았어요.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그때 장관이 바뀔 철이었어요. 그래서 장관 청문회 이제 후보자가 인사를 오잖아요. 그거 내가 요청했는데 한 달 동안 안 오고 있다. 이거를 안 갖다 주면 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장관 청문회 때 통과 못 할 줄 알아라. 요즘은 판공비 내역 뭐 제출하라면 다 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러니까 없었고. 17대 때 제가 처음 요구했대요. 그래서 그걸 뒤지니까 그걸 왜냐하면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판공비를 막 썼을 거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까지 했냐면 좀 악독하게 검찰 2명한테 내가 이런 자료가 있다. 이걸 어떻게 적발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검사가 그런 거예요. 의원님 저희들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러더라고. 12시 이후에 카드 결제했으면 다 걸리는 겁니다. 밥집이 아닐 겁니까? 그렇겠지. 아니잖아. 술집이잖아. 요새 바보가 누가 룸사롱이었는데 그렇게 해? 그때는 어차피 제출 안 할 거니까. 제출 안 할 거니까 그걸 딱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료 달라고 다 주고